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9차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증인 신문 없이 증거를 확인하고 양측 입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10차 변론 기일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낸 증거에 대한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양측은 각각 2시간씩 주어진 발언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양측이 해온 주장과 제출한 서면 증거에 대한 요지를 정리합니다. 헌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 기일이 지정되자 형사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겹친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출석 가능성을 언급하며 무리한 재판 일정으로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형사재판을 마친 뒤 헌재 출석을 할 수 있다며 기일 변경에 반대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곧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예정대로 기일이 진행된다면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석에 설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여당의 항의 방문은 벌써 4번째인데 잡범 판결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일부 재판관들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한다며 결론을 정해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논란을 거론하며 법관의 양심으로 돌아와 달라고도 했습니다.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닌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셔서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심판 즉시 각하 등 3가지를 촉구했고 송원석 의원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이재명 대표가 한 총리 탄핵 소추를 철회하거나 헌재가 빨리 결정해 한 총리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관세를 비롯한 통상 문제가 있는데 한 총리 탄핵으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한 총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폭로한 뒤 침묵을 이어가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출석해 회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달라졌다고 증언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여당이 김 단장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오전 회의 뒤 휴식 중이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자신에게 민주당 전문위원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잇따라 들어온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변호사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익 제보를 언급했고 메모지에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뒤 이후 다른 부분을 교정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회 출석 전날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자수서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적혔지만 하루 만에 끄집어내라고 바뀌었다는 게 김 단장의 판단입니다. CCTV를 공개하며 국회의 마비 시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단전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자신의 지시였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사안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김 단장은 5분 48초 동안 암흑천지였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고 국회 의결 상황과 철수 명령을 들은 직후 스위치를 올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지난 주말 SNS를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음 주 책을 출간하고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한 대표의 등판 시기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난 2달간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2달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란 책을 출간하는데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선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 전 대표 복귀를 두고 당내에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엄 당시 한 전 대표의 대처가 성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 상황 파악이 먼저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나경원 의원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계는 지금이 적기라고 했습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국면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이 없기 때문에 변론 내용 자체보다도 이 헌법재판소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거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마 저는 이제 그냥 개인적 관측으로는 어제 평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 안 하고 오늘 결론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원래 증거조사 기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각종 증거의 신뢰성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변호인들 간에 좀 의견 교환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여하튼 내일 모레 이제 사실상 마지막 변론인 20일 변론을 연기할 것이냐 마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재는 지금까지 신속한 심리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왔죠. 그래서 그 변론 기일을 8차까지 지정을 해서 그거대로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통령 측의 불만을 수용을 해주는 차원에서 2번의 변론 기일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용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을 굳이
뭐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서 수용을 해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탄핵 심판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어제 또다시 헌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대통령 관저 수비대를 자임했던 국민의힘이 헌재 공격대로 변신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파시즘 세력과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36명입니다. 이게 딱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는 아마 조금씩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한남동 관저에 몰려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 국민의힘 전체의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행위라고 보여지지만 아마 저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정치 행위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의 불공정 행태들에 대해서 그 지금 여당으로서 1호 당원이 그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것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저는 뭐 그런 정치적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야당에서 무슨 극우 파시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그 용어 정의인지 그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극우 파시즘이 있었던가 하는 부분부터 아마 다시 좀 논쟁을 벌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부지법으로 향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이 헌재 항의 방문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거리에서 국민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거센 지금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갔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지난번 서부 지원에서 그 폭력 사태 그리고 법원 침탈이라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행태가 좀 과도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 많은 항의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법부를 흔들면 안 된다든가 국가기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영배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택으로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은 이제 그 재판을 했을 때 그 재판을 본인들이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은 뭐 그 재판관을 공격한다든가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택에 가서 항의하고 뭐 이런 것인데 저거는 그야말로 일부 지지자들의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게 뭐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런 사람들은 늘 어느 쪽을 막론하고 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 중에 혹시 불법 행위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엄정하게 그 관계기관이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는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자수서를 쓴 내용에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국회 마비 시도의 증거라면서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707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네, 증언을 한 겁니다. 네.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국회 단전 조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네. 받고 한 것이었고 네.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는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저는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화를 받고 예. 곽종근 사령관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하여.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 할 때 뭘 예. 하려고 한 거죠? 그거는 지금 그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엄 해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일종 의원이 김현태 단장에게서 들었다면서 민주당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김현태 단장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회유라는 개념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회유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이 뭐 그 부분을 본인이 답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현태 단장이 쭉 얘기한 걸 보면 그게 바로 회유의 의혹이죠. 예를 들어서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이 와가지고 뭐 저 곽종근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한테 예. 자 이제 대선은 기울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기울었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라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김병준 민주당 의원이 뭐 이런저런 유튜브 곽종근 전 사령관을 출석시키면서 예. 유튜브에 출연시키면서 그때 뭐 예상 질문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김현태 단장과 같이 예상 답변서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김현태 단장이 하는 걸로 봐선 그거는 이제 행위가 뒷받침되는 사건이니까 이 부분은 좀 뭔가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회유의 증거이고 예. 자칫하면 민주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짬짬이를 했다는 의혹까지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물론 본인들은 뭐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저 부분은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회유 주장 여권에서 네. 지속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고 야당에서는 네. 이 김현태 단장을 오히려 여당이 회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김현태 단장이 지금 어쨌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것이 내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본인의 죄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본인의 증언은 바뀌었어요. 처음에 자백을 하듯이 내지는 인정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부인하는 쪽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회유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유라는 게 설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불법적 회유. 다시 말해서 무슨 거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강압이 있었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불법적 회유가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백을 설득한 것을 회유라고 하는 것과 예.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죄가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쁜 회유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자진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중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마 현장 기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예. 이야기의 원천이 누굽니까? 어느 한 유튜버예요. 예. 그렇죠?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요 근거가 없어요. 예. 그냥 자기의 생각이에요. 뭐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취재를 했다든지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자진하야서를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굴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진하야를 과연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인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취재를 조금 더 해보시면 될 거고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저 자진하야서를 주장했던 그 유튜버가 저는 뭐 취재의 근거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본인들의 어떤 뭐 요즘에 뭐 뇌피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공허한 얘기를 가지고서 지금 언론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이루어지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자꾸 주장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하야를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도 하야의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 표명을 일관되게 해왔고요. 그것이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나중에 조국 전 대표처럼 어떤 정치에 다시 나와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그 에너지와 지지는 갖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모여있는 지지를 섣불리 흐트러뜨릴 이거를 뭐 확장을 해야 된다는 고민은 있겠지만 섣불리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득실로 따져볼 때도 하야의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경제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클릭 비판에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우클릭을 했느니 자꾸 무슨 변화를 하느니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낫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우클릭 비판에 대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 또는 그 정책적 유턴 저는 유턴이라고 보고 싶은데 그걸 우클릭이라고 비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국민을 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클릭인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오락가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 보죠. 자, 반도체 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본인이 그거 누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그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토론회까지 주재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서 그 내용 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클릭인가요? 아니면 오락가락인가요? 그래서 자꾸 저도 그 세상이 변했는데 안 변한다 그러면 바보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변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 두 개는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락가락 행보에 가깝다 이런 평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52시간 제외를 R&D 부분, 그 반도체 R&D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돌아섰다면 오락가락이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까지 돌아선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것은 일반화의 위험성이에요. 본인들이 가고 있는 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좀 더 폭넓게 가거나 조금 수정을 가할 때 그것을 우클릭이라고 일반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노동자나 약자의 좀 보호하는 그리고 복지나 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하는 걸 할 때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좌클릭이라고 하면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쪽에서 바라는 쪽으로 상대당이 오는 걸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이 우클릭이라는 말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쓰는 거는 맞지 않다.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서 방향성 유지하는 속에서 일부 조정과 수정 그리고 상황과 시대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까지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일반화의 위험성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그런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런 거죠. 노동 그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그 우호적인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많은 그 토론과 대화의 장을 열어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다했을 때는 결단을 통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갑자기 그 당황스러워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럼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당신들의 얘기와 그다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하지 못했을 때의 득실과 이런 걸 다 따져서 얘기를 해보자. 이걸 한 다음에 예. 마지막은 정치적 결단은 지도자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의 당 통합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오는 24일에는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명계 끌어안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걸 통합 행보라고 과연 얘기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이것도 이제 현장 기자들이 표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의 또는 야당의 원로들도 개헌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그 통합 행보라는 것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저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만나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보라는 거는 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니까 나를 도와달라는 의미, 그거는 저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저걸 통합 행보로 표현하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만남에서 실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까지 잘 취재해보면 통합 행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냥 그 여러 가지 이제 원로들의 지적, 비판 뭐 이런 것들을 희석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별 성과 없는 만남으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게 하나의 일 또는 과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을 시작했다고 끝나나요? 그 과제가 그러면은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런 예. 건 아니죠. 그 과제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시작의 마무리, 다시 말해서 결과물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통합 행보의 결과물은 무엇이 돼야 되냐? 결국 상시적으로 그 의견들이 도출이 되고 예. 토론이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지어지고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지도부의 한 30% 내지는 당직의 한 30% 아니면 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의 한 30% 정도는 상시적으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예. 이런 것에 한 발이라도 다가가는 결과물이 없다면 이재명 대표의 통합이란 말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진정성에도 계속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게 3월 한 20일쯤에 아마 그 예정이 돼 있는 것일 텐데 네. 저 중간에 그동안에 이제 많은 거의 한 달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를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본인에 대한 그 선거법재판 2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아마 끝나고 나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의 그 전례를 따져보면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을 좀 정치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양쪽의 행위들을 좀 비교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여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이 예고된 가운데 당내에서는요,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의 대처에 대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비판이 나오니까 친한계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게 리더다. 이런 반발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쭉 이어졌을 때 위험성을 생각하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 밤에 방송 출연 요청을 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나가겠다고 결정하면서 가족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어요. 그럼 왜일까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계엄사에 잡혀갈 수 있겠다. 제가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병무 편집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게 언론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까지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영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쪽 입장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장이 아닌 모든 국민들은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고 그 피해의식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중도층을 멀리 차버리는 아주 안 좋은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상일 대변인님 말씀은 계엄 당일에 그만큼 굉장히 걱정이 큰 그런 상황이셨고 그렇게 느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 계엄 사태라는 부분에 관해서 상당한 정도의 뭐 진실 공방이 있지만 예. 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저거는 12월 3일 밤 12월 4일 그 새벽 장면이거든요. 예. 저 장면 때는 사실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대표도 잘 몰랐잖아요. 이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 상황으로 본다면 상황을 모르는데 예. 그걸 더군다나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위헌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 지적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계엄이 했을 때 집권당 대표가 또 계엄 선포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예. 그러나 여하튼 그걸 또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좀 파악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그거 파악하는데 뭐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저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계엄 당일에 굉장히 제한된 정보 속에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적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권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본인도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 전 대표는요.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당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돌아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조기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성급한 판단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패널 두 분께 같은 질문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등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 한동훈 대표는 탄핵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왜 탄핵에 앞장섰는가를 당원들, 국민들은 뭐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당원들에 대한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하면 뭐 등판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부분을 그냥 얼버무리고 등판하려고 한다면 아마 당원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 적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후가 오히려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예. 등판은 해야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를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이 꽂았던 깃발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 있는 깃발이고 높은 깃발인지.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지지층의 세태, 현황과는 맞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저는 온다고 보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용으로 깃발을 꽂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주요 수사 사안을 서울중앙지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명 씨가 22대 총선 직전 김 여사와 나눈 통화 복기록도 공개하며
여러 주장을 쏟아내고 있어서 앞으로 이어질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함께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해 지역에 거주한다며 소환조사 등 수사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 측은 창원지검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김 여사가 명 씨와 대여섯 차례 통화하며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밝혔고,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도 부탁해놨다고도 했습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친윤 의원들이 내세운 총선 대승을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보수 정권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고 이철규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들었단 겁니다. 관련자들은 명 씨 측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당시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당시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고 김하늘 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2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내용의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대하는 안인데 문제는 실효성이겠죠.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묵념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으려면 교사 임용 단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원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이른바 하늘이법엔 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문구도 담을 예정입니다. 전체 교원들이 마음 건강을 정기적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교육당국이 교원을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합니다. 당장 새학기를 맞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특히 늘봄학교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인계해 귀가까지 책임지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학생 귀가 지원 인력도 확충해 사실상 모든 학생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태균 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결국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팀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2월 3일 날 1차적으로 구속 2명, 불구속 3명 해서 5명을 기소했고,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혜경 씨를 비롯해서 4명을 추가 기소해서 지금까지 9명에 대해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중간 수사 발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있고 그리고 범행 장소도 서울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중앙지검으로 보냈는데요. 기존에 제가 11명 규모로 해서 특별수사단을 꾸렸었는데 그중에 한 7명 정도는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이 사건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어떤 나머지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 정도는 남아서 지금 기소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사 주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수사 방향은 세 갈래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혹은 당연히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하고 선거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제공한 후에 그 비용을 대납받았는지, 이런 부분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가 돼서 한 차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육성이 직접 공개가 된 바가 있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당의 공천에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의 유력 인사들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김진태 강원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두 다 지금 관련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사실무근이다 이런 의혹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지검에서 핵심 관련자들과의 어떤 의혹의 대상들, 그리고 이 수사 내용들을 좀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좀 주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은요,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부실 수사가 미흡했다. 수사가 또 더디고 뭐를 은폐하려고 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한금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황금폰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검찰이 그것들을 다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찰 측이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폐기를 교사했다. 오히려 검찰이 사건의 은폐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관련되는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있어서 최근 그 검찰에서 이와 같은 그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 당시에 명태균 씨와 관련되는 그 조사를 할 때 영상 녹화를 다 했다. 그리고 영상 녹화에 관한 것은 지난 2020년 그 검수완박을 하면서 영상 녹화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법 때문에 그걸 안 낸 것이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은 기존에 있던 그 영상 녹화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그와 같이 그 황금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것을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황금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포렌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명태균 씨 대리인 같은 경우에 사건의 진행을 빠르게 해라라는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측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에 대여섯 번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 복기록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통화 복기록을 추가로 공개를 한 건지, 전에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가 어디 있다 보세요?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제목이 김건희 여사와의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복기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가 22대 총선 2달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 5차례에서 6차례 정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이제 복기록 형태로 남기고 이걸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기는 합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 내용에 따른다면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창원 이창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에 기자회견 열고 총선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제 컷오프 당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박원순 지사에게도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하긴 했지만, 일단 윤한홍 의원도 그 당시에 김 여사와 그 무렵에는 소통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박원순 지사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지금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묘한 시점에 이런 복기록이 나온 것, 당연히 지금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과 야당의 주도로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다라는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뭐 관련돼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기록이 지금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명품 가방 사건 때도 지켜봤지만 여사를 소환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닌 상태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정치장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자체가 사실 이른바 구성권 해당성 관련돼서도 쟁점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과연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상당히 다툼이 이어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통화 복기록, 저는 그 변호사 20년 하면서 녹취록은 들어봤습니다만 복기록이란 것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속돼 있으면서 무슨 근거로 해서 이분이 무슨 천재입니까? 그 1년 전에 있던 것을 일일이 복귀해서 다 공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른바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증거인 것이고 전문 증거는 부동의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뭘 유죄를 입증한다라고 하기는 부족하고 다만 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 성립 여지가 있다면은 물론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연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 법적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김세론 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운데 영화 아저씨의 배우 원빈과 함께 생전 고인과 가까웠던 동료들의 발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저씨라는 영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배우 원빈 씨와 그리고 배우 이제 김세론 씨가 함께 이제 출연을 했었던 그 영화였는데 원빈 씨가 약 15년 동안의 공백기를 깨고 어제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서 빈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침통한 표정을 보여서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 같이 침통한 마음이 들게 했는데요. 특히 이제 원빈 씨가 2010년에 그 영화 아저씨에서는 이제 범죄 조직에 납치당한 옆집 꼬마를 구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전직 특수요원을 연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친밀감, 친근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날 현장에는 원빈 씨 말고도 생전 고인과 인연이 있었던 배우 한소희 씨, 뭐 김보라 씨, 그리고 악동 뮤지션 뭐 이수연 씨 등이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유족 측은 장례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 유족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이렇게 떠나는 것을 조용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결식과 장례식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변사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없다라는 식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른 유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담을 엽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개시하자 유럽 패싱 위기 속에 유럽 정상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 엘리제 궁에서 빠져나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자 긴급 유럽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Politischen Verantwortlichen in Europa, es darf keine Aufteilung der Sicherheit und der Verantwortlichkeit geben zwischen Europa und den USA. Das heißt, 이번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서 유럽이 약속할 사항과 유럽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And I'm prepared to consider committing British forces on the ground if there is a lasting peace agreement. 비슷한 시각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성사된 만남인데 이 자리엔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왈츠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함께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번 회담에서 중재 역할을 맡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성과를 위해 러시아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요즘 카니발 시즌인데요. 매년 2월에 열리는 세계 각지의 카니발 모습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랑스 니스 카니발인데요. 개막식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묘사한 대형 퍼레이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니스 카니발은 매년 정치적 메시지와 풍자를 담은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네, 매년 바뀌는 플로트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시기에 다른 카니발도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베네치아 카니발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막했는데요. 베네치아 카니발은 프랑스의 니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카니발로 꼽힙니다. 주로 화려한 가면과 의상이 특징인데 사람들은 고풍스러운 가면과 의상을 입고 거리와 광장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니스 카니발은 사회적 메시지와 유머로 큰 인기를 끌고 베네치아 카니발은 역사적 전통과 미적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카니발이 가진 개성과 매력 무척 흥미롭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내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4.7도, 철원 영하 10.4도까지 떨어졌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서울이 영하 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는 호남 서부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1도, 강릉과 대전 4도, 대구와 울산 5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2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하겠지만 예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